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탈당하고 내일 오후 3시 즉시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당시 캠프 일을 하나하나 챙기기 어려웠다며 개입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에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북 확장 억제, 경제 안보 등의 의제를 논의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과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를 짚어봅니다. 마약을 구하기도 투약하기도 쉬웠고 단 2번 투약만으로도 망상에 시달렸다는 중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이죠. 이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현지 시각 22일, 한국 시간으론 어젯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짤막하게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 2년 전에 전당대회에 있었을 때 출마를 했었는데 이때 캠프 관계자들이 돈봉투를 대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한 겁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현재 지금 본 것처럼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이 민주당 전체 의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탈당이라는 이 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정근이라든지 이 강내구 감사가 이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돈봉투를 만들어서 돌렸다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였는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뭐 여전히 몰랐다라는 그 입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귀국한 이후에 검찰의 수사의 초점이 송 전 대표의 어떤 인지 여부.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데 이 돈봉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당초 이 송영길 전 대표는 조기 귀국 의사는 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통화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내 압박이 어느 정도 전달됐을 거라고 보시나요? 또 전 그럴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송 전 대표가 인지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한다면 민주당의 신뢰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가장 사활적이었었고 그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프랑스에서 빨리 넘어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서 하나하나 밝히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아마 특히 두 개를 분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당대표로서 저기 당이 위기에 빠지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탈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다투겠다 이런 두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내일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아왔을 때 국민에게 어떤 설명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이런 설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판단할 것인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파리에서의 기자회견, 오늘 아침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반응 먼저 보고 오시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탈당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탈당 요구가 급속히 대두가 됐고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오셨지만 지금 꼬리 자르기다. 송영길 전 대표를 꼬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라고 좀 보시나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있잖아요. 네. 이 선에서 이제 그 꼬리를 자르려고 했죠. 개인 비리로. 근데 그게 여러 증거에 의해서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산을 덮고 바다를 메웁니다. 이런 걸 이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게 수많은 녹취록이 송영길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 이걸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이정근 선에서 이제 그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2차로 송영길 대표 탈당 쇼로 한번 이게 더 좀 이게 위기를 모면해 보자. 이런 게 저는 꼼수 중에 꼼수인 거죠. 뭐 송영길 대표를 완전히 꼬리로 해가 자른다기보다는 탈당이라는 이런 게 그 쇼로 좀 이게 비난 여론을 잠시 모면해 보자. 이런 게 꼼수라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의 해견 중에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전부 억울해서 잠시 탈당했다가 옛날에 부동산 탈당자들도 무죄 받고 돌아왔듯이 자기도 이게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송영길 대표한테는 처절한 참회와 진심어리 사과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게 본인이 몰랐다? 이런 식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이게 대국민 사과도 아니고 잠시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래 봅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중요한 검찰 수사의 증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송 전 대표가 이 전 부총장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거 셋이 팀워크를 좀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습니다. 네, 일단 이 녹취를 보면 이 돈봉투 논란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두 사람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녹취록에 송영길 전 대표의 육성이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저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돈봉투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녹취는 아닙니다. 다만 이정근 전 부총장과 무언가를 상의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내 문제를 상의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담긴 녹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느 정도까지 그 상의를 한 것인지 좀 알기는 어렵고 이 녹취록의 시점 자체가 이정근 전 부총장이 부총장이 된 이후인지 뭐 이런 시점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앞서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이 전체 맥락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정근 전 부총장과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간의 사적 대화라든지 또는 당내 업무를 함께 상의하는 내용들이 담긴 녹취록이 만약에 또 이것 말고도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집중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 돈봉투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단서로 포착할 것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그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대표가 진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수사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가능성, 이 녹취에도 간략하게 드러난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021년 4월 통화한 내용인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연길이 형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네, 뭐 잘했네, 잘했어, 뭐 이런 반응까지 지금 녹취에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송영길 전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어느 정도 지금 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 녹취록을 통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특히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이 강래구 감사가 네. 돈봉투까지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돈을 전달했다라는 정황.
이런 것들이 지금 세세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귀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저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하고 자신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아마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자신의 어떤 관계는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 강내구 감사와 저런 통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국민에게 이 진상을 소상히 밝힐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검찰 수사 내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송 전 대표의 입장에도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현지 인터뷰에서 진위가 잘 전달되지 못했다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당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먼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그 일탈 행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많은 언론 기사를 생산하고 지금까지 몇 달째가 됐습니까? 자세한 상황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으나 이렇게 검찰이 정치적 행위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박모라는 사업가와 본인은 지금도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주장하지만 알선 수재 혐의로 1심에서 실형 4년 6개월이 선고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론 아직 항소심 재판이 남아 있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돈 봉투 논란, 전대 논란하는 것은 별개의 말씀했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한 부분은 돈봉투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교묘하게 말 바꾸기를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국민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박모 사업가하고 이정근 씨의 개인 돈 문제라면 굳이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질 이유도 없죠. 그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터뷰할 이유도 없는 거고 기자들이. 저 인터뷰 시점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 돈봉투 사건이 터지니까 기자들에게 외국에서 직접 인터뷰를 한 건데 이제 와서는 이게 돈봉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터뷰였고 이거는 이정근 씨하고 박모 사업가하고 개인 문제에 관한 도의적 책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따라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지금도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국민 여론을 무마할 수 있을까? 이런 조금만 신경 쓰지 진심 어린 참회나 정말 그런 반성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때 그 인터뷰 시점과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어쨌거나 핵심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됐느냐 혹은 이것을 직접 총괄을 했느냐 그런 부분인데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설명을 하겠다,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4월 15일 날 당대표 출마 회견을 했더라고요. 저 일정표를 받아서 보니까. 그리고 4월 18일부터는 후보 등록 이후에 전국 순회 강연, TV 토론, 그때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언론에 나왔던 녹취에서는 본인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후보로서 일일이 챙길 수 없었다라면서 모른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신 거 예를 들면 녹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실제로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가 여부, 녹음 부분하고 또 하나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인지 못했다라는 입장들을 지금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 핵심적으로 일단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당대표,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최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전 당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실행했다고 하는 강내구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을 기각했는데, 기각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에 우려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봤을 때 소위 구속돼 있을 때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좀 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제 돌아온다고 얘기했으니 앞으로 예를 들면 그 이분과 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제가 볼 때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돌아와서 국민에게 설명한 다음에 저는 검찰이 좀 빨리 예를 들면 소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환을 빨리 안 하게 되면 또 송영길 당대표가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증거 인멸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기사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검찰이 소환을 하고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라도 좀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인지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린다면 강내구 감사협회 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송영길 전 대표가 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많이 참고를 하고 어떤 수위를 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것은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본인이 예를 들면 내용을 바꿨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소위 본인이 인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과 같이 선거운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무부총장으로 본인이 임명한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알선 수재라고 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시정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사한 자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동봉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일관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내용과 이것과 연동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검찰이 조사 수사해서 증거를 명확히 내놔서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탄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소위 녹음 내용 자체가 오염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수사, 이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강전 감사의 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강내구 감사님은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소장공사 감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의 전당대회 때는 캠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이번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시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제동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검찰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속은 곧 유죄고 불구속은 무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인신 구속을 하는데, 강내구 감사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라는 이 공기업의 감사를 역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제 전 감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본 것 같고요.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내구 감사 사이에 오고 간 여러 녹취록이 그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인신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맞추거나 있는 증거를 없앨 그 필요는,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강내구 그 감사관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찰이 구속이 됐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 검찰 조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더 소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인멸할 수 없는 증거, 녹취록이 지금 상당히 많이 그 확보가 돼 있고, 아직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 외에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스모컨건이 될 수 있는 녹취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됐다라고 해서 검찰 수사가 제동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이제 송영길, 그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왜
지금 파리에서는 강내구 전 감사는 캠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송 후보는 캠프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그 강내구 감사가 왜 이정근 부총장과 돈봉투를 만들어서 건네줬다라는 녹취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이 돼서 이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송영길 전 대표 결국은 귀국 의사를 일단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여러모로 사실 제가 아쉬움이 크지만 워낙 다른 논란이 되고 있어서 즉시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비행기표를 제가 티켓팅을 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비행기로 출국을 해서 월요일 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네,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소식을 듣고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반기는, 안도하는 혹은 뭐 반기는 듯한 그런 SNS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좀 당내에선 좀 어떤 분위기가 좀 나오는지요? 일단 당에서는 존중한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조기 귀국을 하기로 하고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탈당을 해서 무고함을 소명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당으로서는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결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검찰에서도 정치적인 고려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그릇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이런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큰 그릇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것 자체가 또 국민들께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그래도 전직 당대표로서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이 앞장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그리고 수사를 본인에게 해라 자기 주위 사람들 말고 본인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평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책임과 사법적인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본인의 어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그 전당대회가 본인을 위한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모두 본인에게 있다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반응이 나오는 게요. 지금 이제 이번 돈봉투 사건 자체가 대의원의 밥값이라든지 교통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빌미로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친 이재명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의원 제도의 문제를 이걸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매번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소위 돈 선거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을 만큼의 당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아직까지 뭐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당 선거를 진행하다 보면 돈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돈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문제가 될 때는 과열 경쟁일 때예요. 네. 예를 들면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위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다양한 방법들이나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소위 정당이 규정돼 있는 당원 당규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 그런 측면에서 제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원들의 표값 자체의 등가성이 너무 높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보정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좀 국민들이 봤을 때 당원들이 봤을 때 감명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 저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 선거제도가 낫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뭐 당원 반, 예를 들면 그다음에 국민 반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 여론과 당원들의 여론들을 반영하는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뭐 당을 그러니까 지금 과거 제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제도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좀 감명하게 선거를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오랜 동안 전통과 내용과 가치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판단들이 당을 운영하는데 좀 더 많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저는 정신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결함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의원 제도 탓으로 돌리는 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 오히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인들의 일탈 또는 잘못된 선거 문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좀 더 진일보되고 아주 강경한 입장들을 통해서 그런 돈 선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결정 그리고 자진 탈당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렇다면 뭐 당내 이런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의원들 관한 소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연루가 됐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일매일 기자들이 이 의원들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그런 기류고 오늘도 기자들이 역시나 물어봤더니 또 신중한 기류입니다. 좀 더 당의 그 진상규명 수사나 진상규명 사태를 보고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치를 계속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하는 속내는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결국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가 탈당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송영길 대표는 원외입니다. 송영길 대표 혼자 탈당함으로써 돈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이런 데 현역 배지 한 20여 명을 보호하자 이런 게 저는 의도로 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곧 아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쌍방울이나 백현동이나 이제 구속 영장이 오면 또 체포당연히 국회로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나중에 그런 방어 때문에 저는 현역 의원들은 음하게 징계를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물증이 나왔다면 지금 이게 녹취록에 현역 의원들 이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나왔다면 이분들부터 조사해서 강제로 출당시키든지 아니면 자진 탈당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부동산 의혹은 12명을 탈당시키더니 이번에 돈봉투 의혹은 왜 탈당 안 시키는 겁니까? 결국 저는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는 깐부, 동지예요. 결국에 다 20명을 조치하면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덮으려고 어떻게든 한다. 어떻게든 송영길 대표 혼자 꼼수로 탈당해서 좀 비난 여론을 모면하면서 어떻게든 그 당을 수습해보자. 이런 의도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저는 강제로 출당시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워딩은 사건 규명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면 좀 빨라질 테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의원들의 조치를 좀 결정을 하겠다. 신중한 기류인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녹음 파일이 3만 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수사 상황이 내년 총선까지 전에 끝날 수 있느냐 아니냐조차도 지금 현재 미확실하다라는 분위기인데 사건 규명이 점차 늦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내년 총선 전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길게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3만 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3만 건이 모두가 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녹음은 아닙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2016년부터 녹음을 그냥 통화하는 녹음을 모두 자동 녹음을 해왔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 3만 건 중에 대부분은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 없는 사적 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돈봉투와 관련된 것은 특정 시점, 그러니까 2021년도 5월 전당대회였으니까요. 한 4월 시점에 그 즈음에 있는 녹취록들만 검찰이 수사를 해본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미 검찰에서는 그 즈음에 있었던 녹취록들은 이미 분석이 끝났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여러 의원들의 이제 실명들이 지금 여러 가지 리스트가 돌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리스트 말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명단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명단들에 의거해서 소환 조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시간이 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 자체가 송영길 대표를 전당대회로 선출하는 그런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이 돈봉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잘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꼬리 자르기가 된다는 것인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라는 것은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랫사람 선에서 책임을 지고 그냥 거기에서 마무리하겠다를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고 그 당대표의 돈봉투 의혹이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송명일체라면서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한 번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심송심, 이재명의 마음이 곧 송영길의 마음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까지 꺼내 들고 있는데 사장님 지금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전략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장현주 변호사님의 이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왜 탈당을 합니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기 위해서 지금 탈당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의 핵심은 돈봉투를 만들어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20여 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돈봉투가 지금 전달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뭐가 되느냐면 송영길 캠프에서 만든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20명이 몸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돈봉투 사건의 꼬리는 그 강내구 감사, 돈봉투를 만든, 그리고 전달한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리고 그 정치적 수혜를 본 송영길 후보, 여기까지는 이제 꼬리가 되는 것이고요. 몸통은 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그래서 건네받은 이후에 송영길 후보를 만약에 지지했거나 아니면 당선에 일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까지 검찰 수사가 나가야만 이 돈봉투 사건의 본질과 몸통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어떤 결단처럼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만으로는 이번 돈봉투 사건의 의구심이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점을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고 해서 돈봉투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촉구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 탄압, 기획 수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수요라고 봅니다.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그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과 야당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 제가 볼 때 법무부 장관 하시지 말아야겠다. 정치하셔야겠다. 프레임을 잘 잡으세요. 무슨 의원 매수하는 걸? 그러니까 저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아직 확인 안 된 거예요. 네. 법무부 장관은 판단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냥 녹음만 내용이 나온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 정도라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법무부 장관은 의원 매수, 그다음에 말 같지 않은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자는 대한민국에서 법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으니까 일부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민주당 내부에서 녹음되었고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2022년 9월 30일 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됐는데 2023년 4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검찰에 총 42차례를 갔어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제 5일에 한 번씩 간 거예요. 굳이 이 사건이 얼마나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5일에 한 번씩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가. 뭔가 그렇다면 엄청난 많은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3만 개의 녹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42차례의 어떤 검찰 조사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는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봤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일이 난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녹음 내용을 최근에 알았나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아질 때 나왔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으니 야당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도 하지 말아라. 좀 그건 제가 볼 때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송영길 전 대표 내일 귀국하는데 이제 검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봉투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과 여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0%대로 또 올라섰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내일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이렇게 있는데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4%포인트 올라서 31%, 그러니까 3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좀 보니까 긍정도 부정도 모두 외교가 1순위였습니다.
서정훈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아마 이제 그 보수층과요, 그다음에 진보층이 그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측에서 서로 이게 보수층은 외교를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보층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그 외교를 못한다. 이래서 이게 저는 양쪽 다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외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또 양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일본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는 아마 이제 그 대만 문제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문제도 이게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과도 사전에 좀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다 종합적으로 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지금요 외교는 특히 그 칼 슈미트라고 독일의 그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외교에서는 더한 이야기입니다. 외교는요 역사를 보면 적하고 동지를 잘못 구별해서 나라가 이게 망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병자 오는 때 명나라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희 보수층에서는 우리 친구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친구예요. 그리고 이게 잠재적 적은 러시아나 중국, 북한처럼 전체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따라서 저는 누가 뭐래도 이게 한미일 동맹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 점에서 이제 그 이번에 일본하고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 동맹 미국 외교도 이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점에서 저는 지지율이 상당히 보수층 중심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방미에서 확장 억제 방안 그리고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번 방미로 인해서 말씀하신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을 떴던 저희 외교적 입장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 입장들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천명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과거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일본 언론과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소위 제3자 대의 변제 같은 경우를 미리 얘기를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방식을 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았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 저렇게 많은 것들을 퍼주는가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미국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나름대로의 미국의 입장 또 러시아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했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소위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역린을 건드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중국발 또는 러시아발 리스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중국 당국과 우리 외교 라인들이 예를 들면 언쟁을 벌이는 상황, 또 러시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어떤 배타시하면서 지금의 경제와 안보 두 가지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뢰를 준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네. 중국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러시아에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향을 정하셨다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고 거기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각각 말씀하신 여론조사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 이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올라갔던 이유들은 제가 볼 때 외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돈봉투 문제 때문에 소위 진보나 중도층에서 민주당이나 어떤 국정운영 지지층이 좀 빠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좀 결집 효과가 발생해서 TK나 이런 지역에 이런 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그런 측면에서 이걸 외교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을 갔다 온 다음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때 투영된 것 같고요. 지금은 다른 정치적인 부분이 투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은 그 돈봉투 논란 이후에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반등 효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지지율이 내려갔잖아요. 주로 어디서 내려갔냐? 서울에서 거의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중도층 같은 경우 민주당에 대한 소위 돈봉투 문제 파문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판 여론들이 올라왔고 항상 보면 주로 서울 지역과 20대 층들의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네. 이 변동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이 출렁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과 연동돼서 소위 국정운영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개인에게만 한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반대가 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여론조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외교 문제를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도 넘은 비난을 하고 발끈하면서 외교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전 관련이죠. 민간인 대규모 공격, 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하면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무기 지원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대만 해협 관련해서는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다 라면서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라면서 각각 러시아와 중국이 좀 예민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런 외교 문제가 거론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떤 성과를 좀 가져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그 외교 질서를 대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렇게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 정책을 펼 때 러시아 문제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대량 살상 문제라든지 어떤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인 그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이제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뭐 살상 무기들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의 영역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민간인이 대량으로 학살되는 인류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대한민국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양안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 현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끈할 수 있는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만 해협의 안전과 이 질서가 유지되는 문제는 그곳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다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직격적인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당사국이고 대만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이 3기 이 임기를 시작한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원론적 입장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건 외교적인 문제를 좀 봤을 때 뭐 중국과의 그 대중교역 수준도 그렇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어느 정도 다져놔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원론적인 주장을 넘어서 이렇게 좀 예민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세 가지를 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무기 살인 수출이다. 살인 수출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거든요. 제가 세 가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면 첫째, 우리나라 헌법은요. 5조 1항에서 국제 평화를 지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과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게 침략 전쟁이냐, 아니면 이게 정당한 자위 전쟁이냐, 이걸 이렇게 한번 밝혀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게 침략 전쟁인지 아닌지 첫째 밝히라. 그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전 세계 28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과연 이게 우크라이나의 살인을 수출하는 나라들인지 이 입장을 이재명 대표 한번 이렇게 밝혀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협박하듯이 전술 핵무기라도 써가지고 한 10만여 명의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고 전쟁법,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이런 경우도 침묵하실 건지 이 세 가지를 좀 이게 밝혀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야당은 자해 외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중국과 원팀이냐며 반격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적대 관계를 자초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해 외교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커녕 글로벌 외교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중국의 입장을 일방대변하며 중국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많은 국민들이 격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우선인지 중국에 대한 심기 경호가 우선인지 국민들 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장님 이제 안보 문제 말고도 네. 122개사가 지금 함께 이번에 동행해서 투자 네. 유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에 네. 국빈 방문에서 좀 어떤 걸 얻어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국제 질서가 과거와 달리 그 안보, 이 국방 외교 중심에서 지금 이제 경제 중심, 경제 외교로 무게 중심이 상당히 많이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죽고 사는 문제인 외교 안보 국방 가장 기본적이겠죠. 한미 동맹을 공고화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를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그 IRA 법이라든지 이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이런 지원 정책을 펴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 재계에서도 100명 넘는 이 총수들이 총 출동하다시피 미국을 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측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최혜국 대우 또는 가장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약간 완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민국의 국익, 실리 외교도 함께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어쨌거나 한미 정상회담 소식은 저희가 채널A에서 좀 더 보도를 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권, 여당 관련 소식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일단 설화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당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이번 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웅 차장님, 네. 지금 뭐 방금 들어온 소식이지만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그 몸 상태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좀 정식 출범이 좀 미뤄진다고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조속하게 징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당내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출범하자마자 이 최고위원들의 각종 설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릴 시간적 여유도 없이 오히려 지금 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내 여론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그렇고 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최고위원들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징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정은 뭐 이번 주 중에 이 징계유가 열려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 위원장의 어떤 그 와병으로 인해서 아마 시기는 조금 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후로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할 거라던 정광훈 목사 오히려 공천권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와 김기현 대표의 그런 말 듣고 오셨는데요. 정광훈 목사가 이번엔 김기현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전에 전화해서 1차 경선을 과반에 통과해야 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데요. 김기현 대표가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 내용과 좀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 관련한 이런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중도층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광훈 목사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지점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사실 정광훈 목사가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전당대회 때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믿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기현 대표의 입으로 본인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물론 그 이후에 정광훈 목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 이후에는 그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밝히시긴 했지만
적어도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은 많은 충격을 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전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상임 고문집을 해촉할 때도 정광훈 목사와 어떤 대척점에 서니까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을 해촉하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그 대표가 할 수 있는 결정이냐에 대해서 많은 또 의구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정광훈 목사가 정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 김기현 대표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힘이 결국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총선 때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당내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당원 100%로 치러졌던 전당대회 후폭풍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이런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민주당이 뭐 돈봉투 때문에 대의원제를 없애야 된다? 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듯이 이거는 이제 그 제도 문제하고는 저는 이제 전혀 무관하다. 어떤 이게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정광훈 목사님이 영향을 이게 미칠 수 일부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제도 룰 개선과는 관계없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변호사님이 마치 이게 뭐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한테 경선 때 도움을 요청한 게 엄청나게 뭐 잘못된 일인 것처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선거 때는 한 표가 다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도와달라, 이명박 대통령도 도와달라, 정광훈 목사도 당원이 얼마라도 있으면 도와달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도와달라는 게 무슨 이게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김기현 대표도 해명한 것처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뭐 공천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게 공심위원장이나 이런 데 자리를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아무런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국민의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조아라 앵커의 이름을 닮은 코너죠. 네, 미담을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 조아라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대구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10년 넘게 밥차 봉사활동을 해온 이종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씨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23년간 일하다 지난 2013년 봉사단에 지원해 밥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00차례 넘게 급식 활동을 했고 식사를 대접받은 분들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밥차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밥 한 끼가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비닐봉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봉다리 안에 밥하고 국하고 다 넣고 그걸 숨기고는 또 와서 또 식사를 또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걸 몇 번 보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사소한 거지만은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런 걸 느끼게 되었죠. 밥 한 끼 나누는 기쁨에 봉사를 멈출 수 없다는 이 씨. 여러분들도 나누는 기쁨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다음은 채널A가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죠.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 실태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중학생이 마약 투약 후 쓰러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해당 중학생 최모 양과 인터뷰를 채널A가 진행을 했는데요. 최모 양은 청소년 마약 사건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고심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지금 기분도 너무 안 좋았고 우울증이 있는데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 이런 걸 들어서 마약을 했던 것 같아요. 마약 관련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제가 스스로 찾아보고 했어요. 텔레그램으로 상선을 찾아서. 네, 지금 영상 보고 오셨는데 10대 청소년의 중학생의 인터뷰입니다. 당시 사건을 먼저 되짚어보면 최모 양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급생 2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을 했고
엄마가 직접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구자문 차장님, 네. 이젠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는 게 정말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학생까지 마약을 구매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전 채널A 그 보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마 좀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이 마약, 정말 이 한동훈 장관 말처럼 반드시 뿌리를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용기를 내서 인터뷰해준 저 그 최 모양이 굉장히 좀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보다 저렇게 중학생이 직접 경험해보니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마약은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금연 광고도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금연 홍보 그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을 굉장히 좀 경고를 엄중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약의 어떤 유통 또는 투약 이거에 대해서 이 발본색원을 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 디디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최양의 인터뷰를 보면요.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학교에서 이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마약을 쉽게 구해서 마약을 투약한다라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도 뭐 금연이라든지 담배 위험성, 뭐 술, 음주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교육이 되고 있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교육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10대 청소년들이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해서 투약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도 이 마약 투약이 한번 뭐 호기심에 해보고 다음에 끊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최모 중학생이 그 지금 인터뷰를 통해 용기 있게 밝힌 것처럼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강한 중독성으로 다시는 그 마약을 끊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더 열심히 좀 가르치고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 우울증 때문에 이 마약을 투약을 했다는 사실이 좀 더 눈길이 가네요. 이 정신적인 그런 심리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인데요. 왜 마약인지 뭐 다들 뭐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일단 이 최 모양에 대해서는 해당 마약을 단 2차례만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유증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금단 증상으로 몸이 좀 간지럽거나 화가 확 나거나 갑자기 충동적인 생각이 들거나 경찰을 보면 잡아갈 것 같고 누가 여기서 조잘조잘 얘기하면 내 얘기하나? 아니면 나를 때릴 것 같다. 약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여긴 병원이니까 못하는데 만약에 바뀌었으면 그 금단 증상이 오기 전에 약을 먼저 찾았을 거고. 예, 최 모양이 이번 치료 시작한 지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투약 횟수에 관계없이 그 중독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제가 이제 그 마약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가한테 좀 여러 개를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10대 마약 범죄가 절대적으로 되게 늘지만 전체 마약 범죄에서 상대적 비율도 많이 늘었어요. 절대적으로 되게 10대 마약 범죄가 거의 뭐 한 4배 가까이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되게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전체 사범 중에 1.3% 이 정도에서 지금 이게 2.4%까지 상당히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도 많이 늘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그러면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은 뭐가 성인보다 더 위험한가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여쭤봤는데 좀 이제 의사들마다 10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성장기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신진대사나 몸에 호르몬이나 이게 중독성이 어른보다는 특히 연세 드신 노인들 있잖아요. 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독성이 빨리 강하다. 네. 이런 게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10대는 이제 친구들 또래들끼리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전파성이 있잖아요. 여러 친구들에게 호기심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그 상당히 좀 이게 강하다. 이런 데 이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또 보면 10대는 정서적으로 되게 사춘기 좀 불안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오히려 마약이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이런 게 연관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걸 이게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약 가격을 보면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 피자 한 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유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마약이 이렇게 흔하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량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마약의 어떤 공급책, 전달책 또 이것을 이제 실제 이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는 이런 판매망까지 사실 이 수사 당국에서 이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중간 그 전달책이 될 만한 사람들을 거점으로 해서 이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해야만이 이 마약에 대한 어떤 뿌리를 뽑을 수 있는데 이 최근까지는 이게 마약 수사가 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루트로 지금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 모양의 언급처럼 지금은 누구나 쓰고 있는 어떤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이제 해외 서버를 둔 SNS를 통해서 저렇게 그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저걸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지금 방치가 돼 있나 굉장히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그 나비약이라고 하죠. 그 마약 성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도 이제 무차별적으로 현재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투약을 했을 경우에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제 너무 기분 때문에 먹는 친구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의 성분이라든지 어떤 효과에 대해서든지 잘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이 접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은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최모양 얘기한 거 보면 우울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네. 우울증을 발생하게 하는 문화인 것이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한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스스로 찾아보고 했는데 쉽게 살 수 있다. 접근성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건 진짜 학교 문화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네. 또한 이 의약품들을 유통하는 과정에 있는 어른들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만 더 최선적으로는 아마 좀 정부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 그다음에 학교에서 말씀하신 교육이나 어떤 이것 경각심을 높이는 문제, 더 중요하게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구조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네.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니 빠른 시일 내에 협업 구조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서 좀 저런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대에서 만연하고 있는 마약 유통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의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월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5박 7일 동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상하원 합동연설, 또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을 합니다. 수요일에는 계곡살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살인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목요일에는 여야가 전세사기 대책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상임위에 계류 중인 5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당정이 준비 중인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보장 법안도 함께 처리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프로야구가 스포츠 주간을 맞이해 입장료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기당 최대 2,600명까지 5,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WBC 부진과 선수들의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프로야구가 할인 혜택과 함께 멋진 경기력으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처럼 주말이지만 오늘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일교차도 커서 외출하실 때는 꼭 외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데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body's in the